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기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기에서 요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는 이 피싱 범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의 4가지 요건, 기망행위, 인과관계, 착오부지, 그리고 처분행위까지. 피싱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싱 범죄도 결과적으로는 가끔 공갈로 처벌되는 예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사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일단 이 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이 4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피싱 범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다룬 내용은 피싱 범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런 피싱 범죄에 내가 연루가 되거나 그럼 당하지 않아야겠다. 이에 대한 예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침해 관계, 그리고 대금 물품을 판매해서 대금을 받는 관계, 그리고 기타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기의 경우에는 이게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부분에 끝나는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에 이르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 형사를 구분하는 걸 떠나서 이거는 사기임이 명백하지만 이것이 범죄이고 가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지 않는 예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싱 범죄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범죄예요. 사기라는 범죄 자체가 이제 역사적인 범죄인데 피싱 범죄도 비단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도 그럴 때는 이제 대면으로 했겠죠.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누구누구를 사칭해가지고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어떤 권위기관의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니고 이제 한 1960년대 이제 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과 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특히 60년대에는 우체국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는 전화는 또 이제 덜 발달했고 휴대폰 이런 건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우체국에서 나온 우체국 직원의 말은 이제 다 믿었다.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서 믿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우체국 직원의 우체국 공식 유니폼을 입고 가가호고 돌아다니면서 이번 달 우체국에서 무슨 어떤 우체 시설을 설비하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슨 발전 기금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주민들의 90% 이상으로부터 그 우체국과 관련된 공적 요금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웃긴 점은 이 우체국 직원도,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의 가족도 자기의 가족이 우체국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게 꽤 돈이 돼서 이렇게 한탕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주로 도망치게 되면은 1960년대에는 이를 적발하고 이제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피싱 범죄 악독함은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데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현금 인출책, 현금 전달책의 경우에 그러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90% 처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부분인 대면 편취, 즉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미리 지시받은 그 보이스피싱들을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건 맞는데 이 사람도 이제 사실상 속았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누가 당신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역할을 좀 하라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액 알바나 내지는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적법한 것으로 위장해서 이제 내가 좀 부업이나 돈을 벌려고 연락을 해보면은 이제 다른 일을 제시하면서 우리 채권 회수 업무다. 내지는 우리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제 세금 이런 것들을 좀 탈세하는 좀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산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현금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현금을 수금하고 ATM 송금하는 업무까지 해주시면 된다. 라고 사실상 현금 인출책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정말 내가 적법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반신반의하게 상태에서 대면 편취에 나아가게 하도록.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하루에 일당으로 50만 원 준다고 하면은 내가 5시간만 좀 왔다 갔다 하면 5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일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분명 이 사람은 가해자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보이스피싱 얼굴을 모르는 아마 중국이나 태국 외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콜센터에 있는 본부 그 관리책이나 이런 총책으로부터 자기도 어떤 적법한 일인 것처럼 이제 처음에 속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성이 없진 않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가해자 맞습니다. 처벌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거는 대면 편취로 대면적으로 이제 사기쳐서 받은 돈을 ATM 무통장 송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게 있는데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돈 세탁입니다. 물론 뭐 돈 세탁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무통장 송금을 통해서 미리 이제 알아놓은 이제 수명의 어떻게 여기 대포 계좌들이 대부분이겠죠. 대포 계좌들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것도 이 돈을 돌리고 돌려서 이제 현금으로 인출한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뭐 이거를 뭐 다시 이제 명동 환전상에 가가지고 뭐 중국 위안으로 이제 환전하게 되면 사실상 이 돈을 추적해서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말씀드렸죠. 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이 법률에 보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있는데 이를 보면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 기망은 사기의 기망, 공갈은 이제 공갈자의 공갈이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사기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항목의 행위를 말한다. 자,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이게 전형적인 그 보이스피싱인데 이제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대면 편취가 아니라 우리 이런 계좌로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당신 새로 대환대출 해드릴 테니까 금리가 더 낮은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계좌로 먼저 상환하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전기통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기통신은 뭐냐? 쉽게 말해서는 인터넷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또 여러 가지 각종 기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검거도 어렵고 추적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러면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고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는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가끔 보이스피싱 중에서 일단은 뭐 금융기관 지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링크를 보내줘서 이거를 스마트폰에 깔도록 합니다. 요새 말하는 뭐 신한은행 같은 수월, 우리은행 같은 원뱅킹 이런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거의 유사하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하도록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심지어 공인인증서도 복사를 시키죠. 그 순간에 이 개인정보를 알아내게 되는 건데 이 개인정보가 무슨 개인정보냐? 모바일 뱅킹에 필요한 금융 개인정보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번호, 공인증서까지. 이걸 알게 되면은 이 피해자가 돈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정보를 아는 순간 세계 어디서든 이 정보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정한 다음에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떼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이거 말이 어려운데 요새 나온 대부분의 피싱 범죄들을 더욱더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두고 있고 제가 여기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약칭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돈을 이제 금융 지급정지를 시켜버리고 그 지급정지 시킨 돈을 동결한 다음에 나중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나면은 그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피해 환급 측면에도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지급정지로 돈을 찾아가는 비율이 꽤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피싱 범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피해를 환급받아가는 경우는 사실은 뭐 10%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싱 범죄는 이제 피싱이 이제 뭐 낚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쳇말로 낚는다. 누구를 낚냐? 이 사람을 속였어. 우리 사기죄 네 가지 요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망행위. 낚시를 통해 지금 가면을 쓰고 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적법한 금융기관은 공공기관, 뭐 검찰, 경찰을 사칭하면서 접근을 해서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고 부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진짜 공공기관이다, 진짜 은행이다, 진짜 검찰, 경찰이다라고 차고 부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처분행위.
이건 사기죄 4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성립을 하죠. 근데 성립하면 뭐합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주요하던 4가지 사례를 보면은 보이스피싱 말 그대로 일단 음성통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고객님, 우리은행 대출 상담사 홍길동입니다. 이번에 정부 지원을 통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나왔는데요. 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뭐 은행에 개설하셨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우리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요새 문자 많이 오잖아요. 무슨 은행 김미영 팀장인 이런 것들. 메신저 피싱은 이제 보이스가 없고 메신저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요새 젊은 층들이 이제 음성통화보다는 메신저 채팅을 선호하니까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금융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사칭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메신저가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카카오톡으로 이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몽캠 피싱은 약간 궤를 달리하는데, 몽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화상으로 이제 음란한 영상을 서로 주고받자, 아니면 아이폰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제 성기를 노출하면서 이제 성적 흥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몸캠을 통해서 일단은 몸캠 영상을 이제 상대방이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전송을 할 때, 근데 이런 경우에서 얼굴이 나오게 요구를 하는 거죠. 얼굴이 나오게 요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더 나쁜 것들은 이제 이 놈들이 이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유포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유포를 한다고 협박하냐? 이미 이전에 어떤 젊은 여성인 것처럼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라 그래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지만 무슨 영상이 유포되지 않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되는 거니까 그 어플을 까는 순간에 그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연락처의 정보가 몽캠 피싱 범죄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섬뜩하죠, 이거. 그냥 클릭 몇 번에 내 연락처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데, 연락처 모든 정보를 넘어가니까 영상 유포를 니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한테 다 보낸다 협박을 하는 거죠. 이거 오히려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보다 이거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몽캠까지 할 정도의 사람이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유포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없는 돈을 만들어서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억득한 것은 돈을 받은 다음에 영상을 지워줘야 되는데, 돈을 받은 다음에 영상을 그냥 뿌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이 몽캠 피싱에서 영상을 전송하는 순간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돈을 주더라도 유포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안 주면 당연히 유포를 하겠죠. 그리고 더 악독한 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한테 유포를 하는 겁니다. 유포해서, 근데 가족은 어느 정도 해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한테 먼저 유포를 하고, 자 봐라, 니네 가족한테 유포해서 너 얼마나 당황했냐, 우리 이거 유포할 가능성 높으니까 일단은 가족한테 유포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너 직장 동료는 해명도 못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 망신 나가기 전에 빨리 돈 내놓으라 이거죠. 그래서 몽캠 피싱은 사실 한 번 걸리면은, 물론 이건 사실 이게 신고하는 비율도 적어요. 왜냐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신고하는 비율도 적은 상황에서 실제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로맨스 스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 운동 펜싱 국가대표 남모 씨와 정모 씨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약간 궤를 달리하니까. 로맨스 스캠은 말 그대로 로맨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로맨스를 하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장년층을 상대로 외국인인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이 파병이 와 있으니까 그 미군에 있는 미 군속처럼 속이면서, 내가 당신을 한국에 돌아오면 당신 연애를 할 건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비용이라든지 일단 물건을 보내면은 그 소포를 받는 비용을 먼저 필요하다. 그런 돈을 주면은 내가 한국에 신속히 입국해서 당신과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건데, 이 역시 사람들의 연애 감정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혼자 살고 있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한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중장년층들이 로맨스 스캠에 넘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이거 우리 영어도 많이 나왔죠. 영어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에 못지않은 만큼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텔레마케터가 보이시죠? 텔레마케터가 뭐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전화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고객님,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홍길동 팀장입니다. 이번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보이스 피싱의 보이스를 전달하는 역할이 텔레마케터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여성입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이제 텔러하는 분들이 통상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면은 진짜 은행인 것처럼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더라고요. 통장 머리채은 뭐냐? 도표 통장 이제 모집하는 거죠. 왜? 돈을 ATM 무통장 송금으로 받으면은 그 받는 상대 계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계좌들은 자신들이 이제 현금 인출카드나 OTP를 들고서 언제 어디서든지 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장 머리책도 있고요. 통장 명의자는 이 통장을 돈 주고 판 겁니다. 아, 나 그냥 계좌 12개 있는데, 뭐 계좌 하나당 30만원 뭐 인출카드랑 비밀번호 알려주면 30만원 준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난 통장만 이제 밀려줬지 나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거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장 명의 빌려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서 이것도 처벌됩니다. 이거 은근히 그 징역형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통장 몰입책, 통장 명예 텔레마케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 인출책이 있어요. 현금 인출책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엄밀한 가해자입니다. 왜냐면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옛날에는 이게 조금 변명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가 사회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기 위해서 ATM을 하거나 뭐 모바일 뱅킹 이제 그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송금한 적이 없는 계좌로 송금할 때는 반드시 은행의 그 ATM이나 이런 데 경고 문구가 나타납니다. 경고 문구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문구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런 적 없다. 뭐 경찰, 검찰,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뭐 이런 비슷한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상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인출하는 그런 경우 해당합니까? 했을 때 아니요 눌러버리는 순간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 인출 및 송금에 대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눌러버리니까 너는 이거 거짓말 친 거다라고 그거 자체로 하는 기망행위를 추단하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 현금 인출책 뭐 자기 속았다 변명해봤지만 이거 거의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위에 팀장이나 자원관리 총책들은 뭐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없는 수익금으로 이제 뭐 자신들의 부를 축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주로 콜센터라고 하는데 콜센터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고요. 중국이나 태국에 있어요. 필리핀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할 거 없는 백수들, 어린 젊은 백수들을 비행기값 주면서 너 와서 일 좀 해라 라고 해서 거기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합니다. 합숙을 하고 여권도 뺏고 그냥 거기서 이제 합숙하면서 텔레마케터를 하루 종일 전화 돌리고 이거 성공하는 실적별로 경쟁도 시켜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거의 기업에 못지않은 정도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대판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이스피싱 했을 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돈을 뭐 내가 속았다 한들은 돈만 안 뺏기면 되는 거니까 혹은 돈을 뺏긴다 하더라도 이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사기 피해연금법에 있던 아직 돈이 넘어가지 않고 현금으로 이제 인출되지 않으면은 우리 은행 공동망을 통해서 지급정지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랑 이제 피해자들 및 국가기관과의 싸움인데 중요한 건 이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순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인출되기 전에 얘네들이 이런 돈을 자기 계좌를 안 받고 당연히 대포 통장으로 돌리고 해서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지급 정지가 이루어져야지 이 보이스피싱 놈들을 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 거래한도, 그러니까 ATM에서 무매체 송금, 무통장 송금 같은 거래한도가 1인당 1회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10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무매체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기에 입금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쪼개기 입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0만 원을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송금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명의가 10개가 필요해요. 계좌가 1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1인당 1일 100만 원으로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통적입니다. 이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29회에 걸쳐서 총 493일 이런 쪼개기 입금을 하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현금 인출책이나 현금 전달책은 이런 거 1회 받으면은 사실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이상한 것을 직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떳떳하면은 자기네 법인이나 사업자 계좌로 돈 받든가 아니면 지네들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 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
뭐 1,000만 원이면은 이름 갑자기 뭐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려주면서 그 주민등록번호과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아니 갑자기 내 주민등록번호 쉽게 안 알려주는데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10명의 리스트가 딱 카톡으로 온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쪼개 입금 과정에서 특히 ATM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르는 사람 전화로 출금 미팅 요청했으니까. 사실 얘죠. 왜? 모르는 사람이잖아. 나 고액 알바라고 해서 들어가서 무슨 처음에는 무슨 뭐 제조업체에서 뭐 제조 업무를 좀 보장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현금 수급 업무를 시켰는데 그거 다 한 번도 대면 면접 본 적도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출금 및 이체를 요청받은 거잖아요. 이거 아니오로 눌러야지 넘어가잖아요. 다음 화면으로. 근데 아니오로 누르는 순간 거짓말한 은행을 속인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상적 알바라고 이제 변명을 했다면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이유가 이런 경고 문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니오 누른 거는 당신은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대충 알면서 한 거다라고 이제 간주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런 문구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기성 송금 여부를 다시 한번 느낌표 2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의 문구를 친절하게 띄워주고 있으면 이런 거 문구 하나 넣는 것도 사실 국가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이런 문구 하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대충 대수롭지 않게 저 이런 문구 보긴 본 적 있는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오 누르고 넘겨버렸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그럼 너 이거 알고 했네.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하고 했네. 이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기죄 고의가 인정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경고 문구를 그대로 넘겼다. 네가 아무리 몰랐다고 변명을 하더라도 경고 문구를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아니오라는 버튼을 아니요, 노라는 의미를 누르고 다음 화면 넘어가기 위해서 눌렀기 때문에 당신은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고의를 인정한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메신저 피싱이에요. 메신저 피싱에서 보이스 피싱이랑 똑같고 이제 이거는 뭐 가족이나 친척을 이제 사칭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결되는 전제 조건은 내 폰에 악성 앱이 깔려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뭐 스마트폰은 뭐 대충 뭐 이벤트 이런 거 하면 막 다 하잖아요. 그냥 뭐 이게 안전한 앱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내 개인정보를 막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구체적인 기술적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악성 앱 하나 깔아서 이 사람들의 그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갖고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도 당연히 알아갈 수 있겠지만 내 조카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프로필 사진을 오픈톡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딸의 프로필 사진은 내가 알고 있는데 프로필 사진으로 딱 해서 엄마 나 급한데 뭐 나 지금 뭐 차비가 없어 그런데 잠깐 뭐 10만 원만 좀 보내줘. 아니면은 나 급하게 무슨 뭐 좀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좀 보내줘라고 하면은 우리 카톡인데 우리 아들 딸의 그게 나와 있어 사진이. 그럼 이거 뭐 누가 다 확인하고 잠깐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돈을 보내줬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당신과 메신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진짜 조카 아들 딸일까요? 당신은 방금 메신저 피싱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흔드는 범죄라서 굉장히 이제 악독한 범죄인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눌러보면은 만약에 프로필 사진을 이번에 눌러봤으면은 이 프로필 사진이 외국 계정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외국 계정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지구본 표시가 뜨면서 외국 계정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필리핀은 필리핀, 미국은 미국 그 국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오픈톡으로 개설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 누르면은 그 밑에 그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안 뜨고 오픈톡에 그 계정에 뜨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필 사진을 좀 따라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기 조카 핸드폰 뺏어가가지고 메신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평소에 뭐 아들 딸한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자식에 대한 금융관리가 금융교육이 잘 돼 있는 부모라면은 이렇게 뭐 무지성으로 돈을 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깔끔하게 혼을 내는 게 부모 역할인 거죠. 야, 너 저번 달에 용돈 받아갔잖아. 그거 어디다 썼냐? 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돈을 엄마한테 오늘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별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엄마는 이런 돈은 못 빌려준다, 못 준다라고 깔끔하게 금융 교육이 돼 있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평소 하지도 않을 거고 또 그런 부모들이라면은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약간 피싱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건더츠가 있는데 그런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라면은 오늘부터라도 그런 교육을 좀 예, 강하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의 인생을 뭐 교육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죠. 다음 이거 몽캠 피싱이에요. 이거 뭐 느낌 아우 진짜 이거 뭐 자 비밀톡 파일집 이 사람이 이거를 페이스톡 화질업 이거를 다운받는 순간 이제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가 다 넘어간다는 거죠. 자 엄마 아빠 누나 핸드폰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zip 파일 같은 게 이게 보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누가 뭐 함부로 다운받는 사람들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금 성적으로 흥분돼가지고 막 빨리 몽캠을 하고 싶은데 화질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네. 비밀톡 파일. 이 어플로 넘어가서 하자. 그냥 카카오톡이나 뭐 그냥 그런 데서 화상 그 카카오를 하긴 싫다. 라고 하는 거면은 이런 것들은 진짜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머리에 도파민이 강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애초에 몽캠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하네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뭐 몽캠이 아니라 어떤 걸 할지라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뭘 다운받으라고 뭐 사진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zip 파일, 그러니까 설치 파일,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설치 파일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뭐 받아서도 안 돼요. 애초에 이런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잘 보면은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가 온다고 하면 처음에 주의 문구가 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제 메신저 피싱은 어떻게 보면 그 일회성으로 돈만 뜯기고 다음은 나 이런 거 다음부터 나 안 해야겠다라고 안 당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몽캠 피싱 이거 한번 몽캠 넘어가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거예요?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제 이 대리에 이상 영상이 왔는데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면 거의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몽캠 피싱이 더 치명적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냥 유포해버리는 놈들도 많이 있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로맨스 스캠 마지막이죠. SNS, 이메일 등으로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호감 표시하고 재량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 그래서 호감 표시하는 것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이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백인을 사칭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미군속 혹은 교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모르는 사람과 이제 가끔 친구 추가 뜨잖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상대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쩌면 이제 랜덤 채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거지. 재량, 외모 등 거로. 특히 외모 이제 그런 사진들 다 이제 뭐 멀끔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의 사진을 사칭하니까 딱 보면 이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보고 사귀는 거 아니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난 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을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말하는 비용 명목의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미국이나 외국 회사 등을 사칭한 온라인 연인이 그런 등의 별미로 수천만 원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 교수나 기업 임원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거 왜 넘어갈까요? 바보라서? 라기보다는 결국 도파민 때문인데 이 도파민이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한테 없던 자극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그 자극들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자극에 빠지니까 평소에 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내가 정말 뭐에 귀신에 쓰였나 뭐 여우에 홀렸나 할 정도의 그런 후회가 나중에 드는 거죠. 그래서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 로맨스 스캠 하는 놈들이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들 어떻게 하냐면은 로맨스 스캠을 일단 알려주는 계좌는 이제 국내 은행 계좌 알려줍니다. 혹은 처음부터 뭐 해외 송금하러 가는 놈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해외 송금하는 경우는 그냥 뭐 해외 송금하는 과정에서 끝나버린 거고 그냥 해외로 넘어가니까 국내 계좌로 받으면 이 국내 계좌를 통해서 이 손님들이 이제 환치기를 통해서 이제 빨리빨리 외국에 환전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100명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진 않겠지.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아무리 도파민이 분배된다 할지라도 이런 거 안 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순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럼 한두 명 성공하게 되면은 뭐 돈을 뭐 수천만 원씩 보내니까 끝난 거죠. 거기서는. 특히 이런 것들은 뭐 통신상의 피환급법에 따른 피해 환급 조치, 지급성립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해외로 돈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오늘은 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피싱 범죄는 우리가 이걸 민사 형사로 구분하기 전에 일단 이런 거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뇌가 도파민의 과다 분비를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전에 이걸 끊어버리는 게 중요한데 오늘 저의 영상을 곰곰이 이제 엮씹어 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때, 아, 이거 그때 법도깨비 영상에서 봤지. 이거는 피싱 범죄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것이 하나고, 이거는 뭐뭐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기 전에 빨리 끊어내야 된다라고 냉철한 판단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간단한 이제 영상 하나의 시청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